52살에 처음 봤습니다. 작업복 바지 위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큰 남자애. 그것을 사다리 아래서 공구를 건네주려고 올려다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 52년 중 20년을 함께한 남편. 그 사람에게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크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황급히 드라이버를 주워들고 그에게 건넸습니다.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 씨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공구를 받아들었고 그의 얼굴도 약간 붉어진 것 같았지만 이내 다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욕실 밖으로 나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52살 먹은 여자가 남의 그것을 보고 이렇게 당황하다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지 위로도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라니.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전 남편 서준호.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작은 편이었습니다. 아니, 많이 작았습니다. 처음엔 그런 게 다 비슷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엔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제가 본 건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설마 저게 진짜일까? 제 이름은 서윤희입니다. 올해 52살입니다.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견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서준호? 제 전 남편은 그냥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퇴근하면 매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뭘 해도 시원찮다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집안일은 제대로 하냐고.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파트타임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눈엔 늘 부족했습니다. 명절이면 더 심했습니다. 시댁만 챙긴다며, 친정은 왜 이렇게 자주 가냐며, 돈이나 축내러 가는 거 아니냐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제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시댁은 부유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더 서슴없이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얼굴도 안 비쳤습니다. 회사 일이 급하다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친구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아들도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다 싶었던 그때 서준호가 외도를 했습니다. 직장 후배였습니다. 그 사람보다 20살이나 어린 28살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애랑 새로 시작하겠다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래서 더 지겹다고 했습니다. 늙은 여자는 이제 필요 없다고. 52살 여자를 누가 거들떨 보겠냐고. 그냥 위자료 받고 조용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혼은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도 증거를 모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샀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소도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30년 된 낡은 2층 단독주택이었지만 제 돈으로 산 제 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시는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너무 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강민준 씨였습니다. 43살. 프리랜서 인테리어 시공자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 그는 과묵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큰 키에 튼튼한 체격. 손이 컸고 움직임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2시간 동안 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메모를 빼곡히 했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가격도 다른 곳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분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2주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작업을 했습니다. 묵묵하게, 꼼꼼하게. 저는 자연스럽게 점심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욕실 천장 작업을 하던 그가 공구를 요청했고 저는 사다리 아래서 올려다봤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욕실에서 작업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드르르, 탁탁, 망치질 소리, 전동 드릴 소리.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냥 착시였을 겁니다.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작업복이 헐렁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강민준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작업복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물을 드릴까 물었지만 괜찮다며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 물을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평범했습니다. 작업복 바지가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착각이었나 싶었습니다. 안도했는지 실망했는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내일 또 뵙겠다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넓은 어깨, 곧은 허리.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왜 이러는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다리 아래서 올려다본 그 각도. 바지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던 베개로 얼굴을 감싸 쥐고 몸부림쳤습니다. 52살 먹은 여자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습니다. 서준호와의 관계는 솔직히 의무였습니다. 느끼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아내의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엔 몇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52살이면 이제 그런 거 다 끝난 거지.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상한 떨림을, 궁금증을. 내가 미쳤나? 그래도 잠은 와야 했습니다. 내일도 그가 올 테니까요. 평소처럼 행동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엔 그냥 편한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너무 화려한 건 이상하고 너무 편한 건 또 그렇고 결국 깔끔한 니트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살짝 했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쳤어, 진짜. 딩동. 8시 정각. 역시 정확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담담한 표정, 깔끔한 작업복, 손에 든 공구 가방. 오늘은 거실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고 작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자고 다짐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괜찮았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놀라신 것 같아서 자신이 뭔가 실수를 했나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제가 실수한 거라고, 손에 힘이 없어서 공구를 떨어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행이라며 자신이 좁은 데서 작업을 해서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당연했습니다. 제가 뭘 봤는지,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뜨거운 물컵을 손에 쥐었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지내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민준 씨는 거실 벽지를 뜯어내고 벽을 정리하고 새 벽지를 붙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아니지, 내가 어떻게 그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매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밥을 많이 먹고 매운 걸 잘 먹고 식사 후엔 커피보다 숭늉을 마시는 걸. 그가 또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와줄 수 있냐며 가구를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를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괜찮다며 같이 하면 쉽다고 말했습니다. 소파 양쪽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좁은 공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와 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제 발이 바닥에 놓인 공구에 걸렸습니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소파를 놓치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강민준 씨가 순간적으로 소파를 놓고 저를 잡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단단한 가슴, 따뜻한 체온, 그리고 배에 뭔가 닿았습니다. 단단하고 크고 숨이 멎었습니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느껴졌습니다. 괜찮냐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몸을 빼냈습니다. 얼굴이 불타올랐습니다. 다친 데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공구를 잘못 놔둔 거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도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공구를 치우고 혼자서 소파를 옮겼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진짜였어.
어제 본 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꾸 시선이 다른 곳으로. 안 돼, 이러면 안 돼. 밥을 먹는 척 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봄이 오나 보다고 했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혹시 자신이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가 물었습니다. 왜냐고 되물었습니다. 오늘 좀 어색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제 변화를 눈치챈 걸까요? 아니라고,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시 작업에 들어가겠다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2주 동안 편하게 지냈던 관계가 하루 만에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그냥 공사업자일 뿐이야.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점심은 여전히 차려줬지만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먼저 드시라고, 나중에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도 뭔가 눈치챈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거실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2층 침실로 올라갈 차례였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준 씨가 2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재를 옮겼습니다. 큰 합판을 들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몇 번을 오르내렸습니다.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물을 드릴까 물었습니다. 감사하다며 한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또 내려갔습니다. 작업으로 땀이 나서 그런지 작업복이 몸에 더 밀착돼 보였습니다. 보지 마. 스스로에게 명령했지만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며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강민준 씨가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공사가 끝나면 그는 떠날 겁니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드시고 가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좀 만들어놨다고, 혼자 먹기엔 많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냐며 폐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매일 점심 차려드리는데 저녁 한 끼쯤이야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럼 감사히 얻어먹겠다고 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재료가 있었습니다. 삼겹살, 야채, 김치. 빠르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삼겹살 구이,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 그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다며 감사해했습니다. 괜찮다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소주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2개의 잔을 준비했습니다. 소주가 잔에 부어졌습니다. 건배하자며 잔이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따뜻하고 쌉싸름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공사가 이제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2층만 마무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일주일.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다며 공사 때문에 불편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기분이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혼자 사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잔을 내려놨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괜히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럼 연애는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소주 때문인지 궁금해서인지. 없다고 했습니다. 43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좋은 분인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그 때문에. 저도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안다고, 이혼하셨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2년 됐다고, 20년 결혼하고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힘드셨겠다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다고, 근데 이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소주를 또 한 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그랬다고, 그냥 아내라는 역할이 필요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작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소주 때문이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콤플렉스가 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커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다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살 때 처음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다고, 좋아했다고, 진심으로. 근데 그날 처음 그렇게 되려고 했을 때 그 여자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커서 무서우니 미안하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만났지만 다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좋아하다가도 막상 그렇게 되려고 하면 다들 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다고, 23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마지막으로 만난 여자가 20살 때였으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남편은 작았다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줄 알았다고, 느끼는 법을 모르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봤다고 말했습니다. 사다리에서 우연히.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딪혔을 때 느꼈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붉어진 얼굴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편했다고,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저를 처음으로 편하게 대해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9살 차이, 그게 뭐 대수냐고 했습니다. 52살. 예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겠냐고 울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아픔을, 그리고 희망을.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52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너무 늦게까지 방해해서 죄송하다며 오늘은 10시쯤 가도 되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괜찮다고 10시에 보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2살 얼굴이었지만 왠지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옷을 골랐습니다.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10시 정각. 딩동.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커피를 내려 건넸습니다.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많이 취했냐고 물었습니다. 조금 취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한 얘기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진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 정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제 그것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아니 무서울 수도 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겠다고,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공사는 거의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씨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틀이면 끝날 일을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다고, 저를 보고 싶어서 끝나면 못 볼까봐 그렇다고 했습니다. 바보라고, 끝나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자연스러웠습니다.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가끔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잡고 이웃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집 공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 젊다며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수근거림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있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괜찮으면 그러고 싶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무섭다고, 솔직히 무섭다고. 근데 당신이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겠다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떨리는 첫날 밤 같았습니다. 떨고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조금 떨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더 떨린다고, 23년 만이니까. 그리고 저를 다치게 할까봐 떨린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52살의 몸이었지만 그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예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이라고,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긴장을 풀라고 했습니다.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프면 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급할 거 없다고 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조금씩.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은데 너무 놀랍다고, 이런 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움직여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천천히, 제발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복해서 그렇다고, 52살에 처음 알았다고, 진짜를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함께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 후 일주일. 공사는 진작 끝났지만 강민준 씨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함께 장을 봤습니다.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밤이면 함께였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냐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놀랍다고, 매번 놀랍다고 했습니다. 아프진 않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괜찮다고, 아니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매일 온다는 소리, 공사 끝난 지 오래됐다는 소리, 나이 차이도 꽤 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사람들이 수근거린다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구냐고 물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준호. 제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내 집이기도 했다며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태도가 뭐 그러냐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이혼했다고, 2년 전에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다고, 근데 다시 생각해봤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미쳤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생각해보니까 역시 너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관없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럴 거냐고 52살에 다른 남자 만나기 쉽겠냐고 했습니다. 그건 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 맞다며 만났다며 젊은 남자 말이냐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안다고 공사하던 남자랑 매일 붙어 있다며 그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상관 있다고 내 와이프라고 했습니다. 전 와이프라고 소리쳤습니다. 어쨌든 그 남자 그만 만나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냐며 그럼 동네방네 소문낼 거라고 52살 늙은 여자가 43살 남자 꼬셨다고 소문낼 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 수근거리는데 자신이 확실하게 소문내주겠다고 그 남자 일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줄 테니 생각해보라며 가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52살이 43살 남자 꼬셨다는 소문, 돈 많은 거 보고 그랬다는 소문, 집 공사비도 안 받고 하는 거라는 소문, 요즘 여자들 참 그렇다는 소문. 마트에 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씨에게도 영향이 갔습니다. 일감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의뢰하던 일들이 다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다른 동네에서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민준 씨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왜 짐을 싸냐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감도 끊기고 내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요? 당신은 다른 동네에서 일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희 씨 없으면 저도 못 살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같이 있어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해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기로. 함께 싸우기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더 심해졌습니다. 돈으로 젊은 남자 붙잡고 있다는 소문, 집까지 줬다는 소문, 전 남편이 불쌍하다는 소문. 거짓말들이 난무했습니다. 강민준 씨의 일감은 계속 줄었습니다. 괜찮다고, 다른 동네에서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며칠 후 서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생각 다 했냐고 물었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며, 그 남자 일 다 끊겼다며, 곧 도망갈 거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수로 버티겠냐며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가 발로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일주일 더 줄 테니 그 남자 버리고 자신한테 오라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냐고 협박했습니다. 안 그러면 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 씨였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윤희 씨한테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소문의 그 남자냐며 43살에 52살 여자 붙잡고 사는 거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당신이라고, 20년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저 다 안다고, 외도하고 이혼하고 차이고 다시 돌아온 거 다 안다고 했습니다. 서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감히 어쩌고 소리쳤습니다. 감히냐며,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윤희 씨 사랑하는 게 죄냐고 물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모르는 놈이라며 욕했습니다. 나이가 중요하냐며, 진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 완전히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해보라고, 전 윤희 씨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서준호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민준 씨가 피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폭행하시면 신고할 거라고, 여기 CCTV 있다고 현관 위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손에 든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대화도 녹음됐다고, 당신이 소문 퍼뜨린 것, 협박한 것, 다 증거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한 와이프가 어쩌고 중얼거렸습니다. 전 와이프라고, 이제 남이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민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떨린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가자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밝힐 거라고, 진실을, 그 사람이 어떤 놈이었는지 다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같이 싸우자고, 자신이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싸우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소문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 다 거짓이라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이장님 데커실에 앉았습니다. 강민준 씨도 함께였습니다. 제 전 남편이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외도, 정서적 학대, 재산 탕진. 이런 일이 있었냐고 놀랐습니다. 20년 참고 살았다고, 아이들 때문에 그랬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여자 만나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한테 차이고 나서 다시 돌아오자고 했다고. 제가 거절하니까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민준 씨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 집 공사를 해주셨다고, 그리고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나이 차이가 9살이라고, 근데 사랑의 나이가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자신한테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라고, 자신도 사정이 있어서 평생 혼자 살았다고, 말하기 좀 그런 신체적인 사정이라고, 여자들이 다 무서워했다고. 근데 윤희 씨만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했다고, 2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났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동네 어르신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윤희 씨가 할 말이 있으니 다들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렸지만 강민준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요즘 제 소문이 많이 돌았다고 들었다며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서를 보여줬습니다. 제 전 남편은 20년 동안 저를 학대했다고, 폭언, 무시, 외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젊은 여자 만나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다고, 52살 늙은 여자 누가 거들떠보겠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자료 받고 이혼했다고, 이 집은 제 돈으로 샀다고, 공사도 제 돈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민준 씨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제 집 공사를 해주셨다고,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살 차이라고, 크지 않다고. 그리고 설령 크다 해도 사랑의 나이가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 말이 맞다고, 자기 집도 7살 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분도 우리 집은 10살이라고, 요즘 세상에 9살이 뭐냐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저희를 헤어지게 하려고, 민준 씨 일도 끊기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하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민준 씨랑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다들 오해였다고, 윤희 씨가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몰랐다며,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미안하다며, 소문에 휩쓸려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한테 우리 집 화장실 좀 봐줄 수 있냐는 사람, 저희 집 벽지도 부탁한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일감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민준 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제 집으로. 이제 우리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1층 거실에 작은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강민준 인테리어. 주소는 이 집이었습니다. 일감이 많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개도 해줬습니다. 민준 씨 일 잘한다고, 추천한다고, 윤희 씨도 참 좋은 분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요즘 얼굴에 꽃이 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민준 씨도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하냐며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준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치찌개라고,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검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다고,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52살이지만 아직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기 가져볼까요?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아이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52살과 43살.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1년이 지났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7개월째였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아직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52살의 임신이라니 대단하다고, 축복이라고, 민준 씨 잘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서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배를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괜찮냐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전혀 괜찮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는 52살에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43살이라고 민준 씨가 옆에 앉아 배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52살에 시작한 진짜 인생. 43살에 처음 만난 진짜 사랑.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겁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2살 이혼녀 서윤이와 43살 인테리어 업자 강민준의 사랑 이야기.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심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또는 감동했어요. 한 줄만 남겨주셔도 다음 이야기를 쓰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아, 나도 아직 남자야. 68세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시골 한옥에서 단둘이 남은 우리. 저는 며느리입니다. 45세? 그분은 제 시아버지이십니다. 68세. 23살 차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세상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관계였지만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윤, 올해 45세입니다.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 준혁이는 2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43세, 남편도 43세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결혼 20년, 그와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준혁이와는 23살에 결혼했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고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떠나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집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 박철민 어르신 68세. 그리고 저 45세. 그리고 제 딸 은지 20세. 은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만 집에 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시간은 시아버지와 저 단둘이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골 한옥, 시아버지 소유의 방 4개짜리 큰 집이지만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시아버지는 68세지만 정정하셨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 일하시고 건강하셨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되셨고 허리도 곧으셨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건강하셔서 제가 의지할 수 있어서?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저 시아버지였고 저는 그저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리는 황혼인연입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달구는 소리에 눈이 떴습니다. 시골 생활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침을 꼭 드셔야 했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식사를 거르시면 안 됐거든요. 6시 정각.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마루로 나가셔서 마당에 우물에서 세수를 하셨습니다. 68세의 허리는 여전히 곧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살아있을 땐 이 시간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준혁이가 농담을 하고 시어머니가 웃으시고 어린 은지가 제잘거리고 하지만 이젠 고요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시아버지는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일상. 20년간 반복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면 이젠 그저 시간을 때우는 일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또 조용했습니다. 오후에는 제 일을 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집 수리할 곳을 찾아보고 마을 회관에 가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45세? 아직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늙었다고도 할 수 없는 나이. 하지만 저는 이미 인생을 접었습니다. 준혁이의 아내로 살다가 이제는 준혁이의 미망인으로 살 뿐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건너방에 계셨습니다. 넓은 한옥에 두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매일 밤 준혁이 생각을 하며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는 것, 텅 빈 옆자리, 차가운 이불.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68세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셨고 저녁까지 일하셨습니다.
힘든 농사일도 혼자 해내셨고 집수리도 직접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지붕기와가 빠져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말리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지붕 위에 계셨습니다. 68세의 몸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첩하셨습니다. 가끔 시아버지를 보면 준혁이가 생각났습니다. 준혁이도 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우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혼자 운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그것도 눈앞에서 잃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준혁이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았습니다. 시아버지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준혁이의 마지막 말은 저와 은지를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와 은지를 지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준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그 후로 시아버지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인사 정도만 나눴다면 이제는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시아버지와 함께 밭에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밭일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햇볕 아래서 함께 일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었습니다. 제가 싸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는 준혁이와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물으셨습니다. 친구의 소개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 준혁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며 웃으셨습니다. 집에 와서 예쁜 여자를 만났다고 행복해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23살 첫 만남. 준혁이는 수줍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시골에 사는 것이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던 준혁이.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직 젊은데 시골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힘들지 않냐고. 재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준혁이 아내로 살다 죽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아버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준혁이 외의 남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말씀도 맞았습니다. 45세?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 텐데 혼자 살 수 있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7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장대처럼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은지는 서울에서 시험 기간이라 이번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집에 왔지만 이번 주는 저와 시아버지 단둘이었습니다. 왠지 긴장됐습니다. 평소에도 둘이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단둘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바람 소리,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늘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막걸리 한 병을 꺼내 오셨습니다.
잔을 따라 드렸습니다.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반병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도 붉어지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 촛불을 가져오셨습니다. 촛불을 켜자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 얼굴이 보였습니다. 촛불에 비친 시아버지는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68세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잔을 한 번 더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넓은 집에 혼자라고. 그리고 저도 외롭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45살인데 앞으로 얼마나 혼자 살 거냐고.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놀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 너를 여자로 본다. 시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 참겠다고. 저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라고. 준혁이는 죽었어.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준혁이는 2년 전에 죽었고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며느리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8살이지만 마음은 아직 젊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보면 가슴이 뛰고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제 생각이 난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시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 시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함께 일할 때, 함께 밥 먹을 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린 며느리와 시아버지였습니다. 23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마을 사람들, 친척들. 시아버지는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고. 시아버지가 제 얼굴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윤아, 나도 남자야. 아직 늙지 않았어. 그리고 시아버지가 제게 키스하셨습니다. 68세 시아버지의 입술이 45세 며느리인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반응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습니다. 키스는 길어졌습니다. 제 손은 시아버지의 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으로 가자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 방으로 갔습니다. 68세의 몸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한옥 안방. 넓은 방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폭우 소리가 창밖에서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68세 시아버지와 45세 며느리. 23살 차이.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관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대단하셨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준혁이에게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준혁이와의 20년 결혼 생활도 있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조심스러웠고 더 배려했습니다. 아프지 않냐고 계속 물으셨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밤이었습니다. 폭우는 계속 내렸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서윤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기를 넘은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온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꿈이 아니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어떡하지? 후회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셨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시아버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닌 여자와 남자로. 낮에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식사를 차려드리고 함께 밭에 나가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방으로 오셨고 우리는 함께 잤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왕성하셨고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45세인데도 피부가 보들보들하다고 하셨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준혁이에게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준혁이는 과묵했고 칭찬에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칭찬하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밭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웃음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잘 모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조심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특히 딸 은지에게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68세 시아버지의 체력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골 생활로 단련된 몸이라 그런지 시아버지는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의 노하우랄까요? 준혁이보다 훨씬 능숙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45세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45세?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품에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청혼하셨습니다. 결혼해달라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이가 죽으면서 인척관계도 종료됐다고. 우리는 재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은지도 마을 사람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당당하게 하자고. 결혼하자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와 결혼?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세상이 용납할까요?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불안을 잊을 만큼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밭에 나가고, 함께 웃고. 20년 결혼 생활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손을 잡고 마을 뒷산을 올랐습니다. 68세와 45세? 23살 차이지만 우리는 그저 연인이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행복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도 68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안으셨습니다. 준혁이한테 미안하지만 저를 사랑하게 됐다고. 저도 이제 당신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사랑한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한옥 안방에서 달빛 아래 68세와 45세의 사랑은 나이를 잊게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은지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에 왔습니다. 원래는 일요일에 온다고 했는데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제 방에 계셨습니다. 낮잠을 함께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황급히 옷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지가 시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밭에 계신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지가 제 방을 쳐다봤습니다. 이불이 둘몫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설마!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고 했지만 은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진정이 돼요! 엄마가 할아버지랑 할아버지는 엄마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내 엄마를 닥쳐요! 할아버지 자격도 없어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죽은 지 겨우 2년인데 아빠 아버지랑 이러면 어떡해요? 은지가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쫓아갔지만 은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은지가 떠난 후 일주일. 은지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은지가 준혁이 형님에게 전화했고, 형님이 친척들에게 알렸고, 친척 중 누군가가 마을 사람에게 말했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산다는 소문. 마을 회관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트에 가도, 버스를 타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랑 그럴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나이도 23살이나 차이 나는데 68살이면 할아버지라고. 준혁이가 불쌍하다고. 죽어서도 눈 못 감겠다고. 귀가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안아주셨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마을 이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내일 마을 회관으로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친척 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혁이의 형제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을 회관 큰 방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준혁이의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시아버지를 향해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68살이 며느리를 여자로 보냐고. 시아버지는 자신도 남자라고 서윤이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이의 여동생도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뭐라고 하겠냐고. 자기 아내랑 아버지가 이러면 시아버지는 준혁이도 이해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비난했습니다. 23살 차이가 뭐냐고. 며느리 시아버지 관계가 뭐냐고. 마을에서 집안 욕하는 거 못 들었냐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의 큰형이 저를 봤습니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곁을 떠나라고. 제가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떠나라고. 안 떠나면 시아버지를 모셔가겠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 남는 거라고. 협박이었습니다. 서윤이랑 살 거라고. 이 집은 자기 명의라고. 자기 집에서 누굴 모셔간다는 거냐고. 회의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와 시아버지가 헤어지거나 아니면 마을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떠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다간 친척들한테 끌려가신다고.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낫다고. 싫어! 절대 안 돼! 시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 없이 어떻게 사냐고. 시아버지도 친척들 없으면 외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저 없으면 못 산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이. 떠나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을 떠나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평생 사신 집을 떠나시겠다고. 집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가자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우리 당당하게 살자고.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후 우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집은 팔았고 준혁이 묘소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시아버지도 아들 묘 앞에 절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서윤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마지막 부탁 서윤이 잘 부탁한다던 그 말을 지키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울면서 떠났습니다. 은지에게도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 시작한다고.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사랑한다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살던 집이 멀어졌습니다. 20년을 산 곳, 준혁이와의 추억이 있는 곳. 하지만 이제 떠납니다. 시아버지가 후회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랑 함께니까. 손을 잡았습니다. 68세와 45세?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제는 그냥 남자와 여자로. 지금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8세가 되었고 시아버지. 아니, 이제는 남편은 71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충청도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여기서는 그냥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일 뿐입니다. 재혼 신고도 했습니다. 준혁이가 사망하면서 법적으로 인척관계도 종료됐기 때문에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도 부부입니다. 작은 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71세지만 남편은 여전히 정정합니다. 아직 팔팔하다고 하십니다. 매일 밭에 나가 일하시고 집수리도 하시고 밤에는 여전히 왕성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합니다. 나이 차이는 사랑인데 뭐가 중요하냐고 합니다. 부부 금실이 좋다고 합니다. 딸 은지도 1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땐 충격이 너무 컸다고.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것 같다고. 지난달에는 은지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색하지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마지막에 서윤이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71세 남편과 48세 저. 23살 차이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시작된 금기의 사랑.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부부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사랑. 23살 차이. 68세와 45세? 용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나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용기 내세요.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나이도 관계도 모든 건 그저 숫자와 이름일 뿐입니다. 진심이라면 사랑하세요. 당당하게.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혼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